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Welcome to the party. Welcome to 시사 파티.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실 방법 샵 1035번입니다. 50원 100원이고요. 고릴라 유튜브로 보는 라디오 구경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댓글 달 수 있습니다. 정재하 대원. 잭디, 그 대원들 영창 보낼 때 있잖아요. 효과음 치콕충 뭐 이런 거 넣으면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정혜연 PD님 잘 보셨죠? 이런 것도 후배시키고 갑질한다고 또 뭐라 그러겠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 영창 효과음은 제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 정신이에요.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자세로 잭디가 임하겠습니다. 자, 0669 대원. 이분 맨날 저한테 그 친정부 방송한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맞죠? 아까도 뭐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오늘 친정부 방송한다고 막 여기 맞네. 0669 대원. 역시 오늘도 잭디는 친정부 방송을 하는구만. 이라는 분입니다. 요거 바로 이 직전에 온 문자 같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코피가 땡기네요.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돼서 택시도 손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낸 다음에 한참 듣다가 역시 오늘도 친정부 방송을 하는구만.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분한테. 기사님인데. 자, 택시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요? 아마도 그 강남 터미널 앞 아니면 이 서울역 근처가 아닐까 싶은데. 자, 서울역 근처에서 우리 감독님께서 구해온 콘솔이 마침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사님께 커피 한 잔 살포시 전해드립니다. 0669 기사님께 자, 마음 푸시고요. 김성미 대원입니다. 잭디, 어제 그 6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 동생 만들지 마요. 그러더라고요. 동생 만들 생각은 뭐 1도 없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해? 하고 물어보니까 6살짜리 애가 한다는 말이 술 마시면 술이 몸에 이렇게 들어가갖고 아기 씨한테 안 좋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맨날 술 마시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제 동생을 만들면 엉망진창 아기가 나올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길래 평소에 6살짜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김성민 씨가 저 같으면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충격받아서 최소 일주일은 금주를 할 텐데 이 말을 듣고도 정신이 안 차려지나 봐요. 잭디, 저한테도 다정하게 술 많이 마시지 마요.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요. 우리 6살짜리 아이를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다정하게. 성미야, 술 좀 줄여. 넌 맨정신일 때 제일 예뻐. 자, 백정옥 대원.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요까진 좋아요. 18년 전으로 돌려놔라고 했습니다. 자, 이영복님의 문자 아주 오늘 최고의 문자인데요. 잭디, 자랑글을 써봅니다. 어제 저녁 8시경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를 듣는다고 답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처음 받아봤네요. 근데 너무 늦게 전화 오는 거 아닌가요? 거절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사특공대 즐겁게 잘 듣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작전들 준비되어 있고요. 4부에는 믿고 먹는 호치킨과 함께하는 시사 퀴즈 왕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광고 듣고 어떤 분이 오실라나 기다려봅니다. 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그새여 데려가 세월이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시사특공대 매주 화요일 2부 3부입니다. 노래 속에 담겨있는 역사와 오늘날의 시대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인가요? 이렇게 좋은 날 두 분, 대한민국을 대표한 최고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아놀드 베네딕트, 최영일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공.
참 이 네. 짙은 색 잘 어울리세요. 오, 점퍼나 좋아요. 이 예. 때를 안 타서 아하. 이 셔츠를 한 일주일은 입을 수 있어요. 흰 셔츠는 하루밖에 못 입어요. 저 학교 다닐 때 네. 제가 딱 다니던 시절에 저희 그 캠퍼스 대학에 블루맨이라고 있었어요. 유명했어. 그래서 유명했어요. 365일 저도 봤거든요. 그 중도라고 불렀죠. 중앙도서관에서. 신발 다 파란색만 하고 다녀요. 양말, 매일. 신발. 파란색만 입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한 몇십 년 지나서 최근 몇 년 전에 네. 인터뷰를 했어요. 오. 당신이 그 유명했던 블루맨이냐 어. 찾았는데 지금 철학과 교수인가 아마 아, 그러실 진짜? 거예요. 지금도 블루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음. 왜 그 대학실 파란색 옷만 지금 최영일 평론가 말한 대로 음양오행인가요? 아니 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너무 가난해서 음. 빨래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더러운 거 참을 수 있지만 사람들한테 더럽게 보이긴 싫었다. 그래서 파란 옷을 많이 입었다. 때가 제일 적게 타는 옷이었다. 적게 타면서 또 회색이나 블랙처럼 칙칙하지 않고. 서울대 생각납니다. 기숙사 책에도 나오는 분이에요. 되게 블루맨. 유명한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알아요. 되게 바로. 궁금했어요. 실존의 네. 구선을 실제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아픔도 슬픈 얘기를 슬픈 하더라고요. 이야기. 네, 코로나 블루 하여튼 뭐 시대에. 최일 네. 평론가님께서는 뭐 네. 아니잖아요. 돈 많잖아요. 아, 저는 셔츠 몇 벌은 사 입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뭐 만 얼마면은 그냥 택배로 와요. 옷값은 많이 네. 사셨습니다. 자, 박연민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척척 석사 박연미입니다. 아직 박사는 아닙니까? 박사는 not yet. 도전할 생각이 있어요, 박사에? 아니 지금 그 석사 때 원형 탈모가 왔거든요. 아이고. 머리털이 얼마나 남아나는지 보고 향후 1년 안에 상태를 결판을 봐서.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박연미 기자 같은 경우는 다들 네. 뭐 경제 전문으로 시작해서 두루두루 한다고 알고 있지만 네. 공부를 한다면 관심 있는 쪽은 분야는 뭐 공부를 한다면 뭐 사주 역학 있죠. 오, 역술. 아니 솔직히 저는 응. 건축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다. 대학원 다닐 때도 그 세종문화회관 지으신 오인욱 교수님 네네. 강의를 건축학과 대학원에 가서 굳이 남의 대학원 거를 학점을 빼앗아 오곤 했죠. 아니야. 건축 아니야. 부동산이겠지. 아니요, 것 저는 같아요. 그 건축물에 관심이 많아요. 아, 특히 건축물 이제 자체? 근대 건축물 있잖아요. 오. 그런 거. 네. 지금 마침 그 세종문화회관을 얘기했는데 네. 바로 이 노래와 연결이 됩니다. 아하. 오늘 주제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모두 세월 따라 자,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진 250m 앞에 광화문이 있습니다. 이야. 듣는 순간 이 노래는 이제 국민가요처럼 그렇죠. 다들 리메이크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럼요. 광화문 하면 떠오르는 곡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연가 듣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광화문 얘기해 봅니다. 오. 자, 단순히 이 광화문 그 옛날에 그 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인근을 다 이제는 어우르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뭐 어디서 만날래 했을 때 뭐 압구정 아니면 뭐 홍대 이런 것처럼 광화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요? 광화문 그렇죠. 광화문이 사실 광화문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보기에 광화문이 커버하는 커버리지는 저기 무교동에서 아래쪽으로는 롯데백화점 그 명동 본점에 가까이까지. 그리고 남대문에 이어서 또 좌측으로는 안국. 그럼 시내 전체인데요. 그러니까 사거리를 시내 중심으로 전체인데. 해서 이 그 성문 안에 있는 옛 사대부들이 살던 그 지역을 다 아우른다고 광화문이라고 봐요. 부른다. 그렇게 넓어졌다. 네. 맞아요. 원래는 그랬지만. 원래 넓었죠.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만나 그러면 저희 때는 세종문화회관 돌계단이에요. 아하. 대체로 거기가 중심이야. 돌계단. 광화문에. 광화문 앞으로 가면 시골에서 온 아이.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 이렇게 알아듣고 가야 된다. 저희 때는 이제 지하철을 주로 타는데요. 네네. 종강역 아니면 시청역. 네. 1호선, 2호선밖에 내려서 없었어요. 걸어가야죠. 근데 네. 지금은 보시면 5호선 광화문역이 너무 많죠, 생겼고요. 주변에. 3호선 안국역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 지하철도 많죠. 그래서 그 지하철역 나오는 입구 있는 곳마다가 다 광화문 커버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을지로 입구에서 말씀하신 대로 삼청동까지 아하. 그리고 서대문역에서 저 아래로는 종가까지 대체로 이제 광화문 일대가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고향이 없는 그냥 서울 토백이 네. 그래서 그냥 이 광화문을 출장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 광화문의 변천사를 70년대부터 사실 그렇군요. 60년대에 제가 할머니 등에 업혀서 네. 화신백화점을 갈 때는 이야. 전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기억은 안 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전차를 탄 기억이 나는데 기차를 탔는데 종로를 가. 제 기억에. 엎였을 때 기억이 난다. 그런데 보니까 아하. 전차가 1965년에 끊어진 걸로 역사책에 나와요.
제가 66년생이에요. 그럼 나이를 속인 건가 그랬더니 68년까지 전차가 다녔다는 기록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랬다 해도 제 기억이 네. 맞아요. 그랬다 해도 만 3살 때까지 기억을 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진실은 저 멀리에 있을 것 같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네. 신뢰감을 갖고 우리 최영일 평론가 하는 네. 말을 쭉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니 제가 중구 을지로 메디칼 센터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병상도 기억은 좀 나요. 어렴풋이는 나요. 아니 근데 나쁜 사람이야, 나쁜 진짜 광화문에 대한 기억이 너무 다른 게 최 선생님은 지금 어릴 때부터 그 하시로 드나들었던 그렇지, 그런 그렇죠. 공간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광화문에 가본 게 중학생 때예요. 중학교 때 우리 이반 저도 비슷합니다. 담임 네. 선생님하고 같이 여행을 온 거야. 아니 그때는 이미 서울로 온 다음이었는데요. 대학로하고 광화문을 그 선생님 덕분에 처음 구경을 했는데 야 여기가 바로 홍진의 세계로구나. 무슨 뜻이죠? 청산의 살얼이랐다에 홍진의 썩은 명리야 아른체나 네, 하리오 나오잖아. 그렇지. 붉은 먼지, 음. 세속, 권력과 리더십의 중심. 여기가 바로 도시구나. 이 느낌을 빡 받은 게 광화문에 처음 갔을 때인데 전 그때 결심을 했죠. 난 반드시 어른이 되면 광화문에서 일할 거야. 아하 됐네요 그렇게. 그렇게 됐죠. 완전 그렇게 나 됐네요. 이 중에 한 군데에서 일할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됐죠. 아하. 이야, 네. 저 어릴 때 목동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저는 어. 그때부터 그래서 나는 홍진이 체질에 맞는구나. 홍진. 홍진이 붉은 체질에 맞. 먼지. 정신없고 맞으면서. 번쩍번쩍하고 그 미국 말로 세속의 하면은 머티리얼 월드가 아, 그렇지, 맞구나. 마테리얼 거리였군요. 네,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맨해튼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런데 그 서울에서는. 중간에 있는 어쨌든 그 광화문 그 어떤 유적의 의미로서 네. 광화문 네네네. 자체는 지금은 사실은 같은 위치에 새로 복원한 거죠. 아유. 복원한 네, 거죠. 네. 그 일제 시대 때 한 번 정리가 됐다가 음. 이게 태조 때 1395년에 정도전이 태조의 명으로 세운 육조거리가 원조입니다. 그거 그렇죠, 역사책에 그렇지. 나오죠. 네. 그렇죠. 네. 육조거리.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광화문을 바라보고 우측에는 의정부 2조, 한성부 호조가 있습니다. 아하. 의정부 삼정승이 근무하는 관청이. 사무실이 있는 곳. 2조는 지금으로 치면 문관을 관리하는 그렇죠. 곳이고요. 한성부는 서울시청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서울시청보다 약간 뒤쪽에 그러네요. 있었다는 약간 얘기고 뒤쪽이네요. 그 앞에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호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좌측에는 광화문 바로 앞에 예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시원 같은 거예요. 과거 시험을 관장하고 문화부 역할도 하는 그런 곳이었고 그 앞에 중추원이 있었어요. 대통령 비서실. 그 앞에 사원부. 현재 감사원이 좋은 있었고요. 곳이죠. 병조인 국방부가 있었고 그 앞에는 형조 현재 법무부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공조 지금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술표준원 정도 되는 곳이고요. 바로 마지막에 사역원이라고 해서 통번역을 담당하고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가 있었어요. 그 위치는 좀 다른데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거 지금 서울 지방 경찰청 그렇죠. 있잖아요. 특히 이 중에서 의정부의 경우에는 더 사적이 남아 있어서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광화문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 거리가 한 번 불탔다가 고종 때 대원군이 재건을 했는데 요게 이렇게 중간에 사연들이 좀 많았어요. 뭐 일제 시대 거치면서 그러다가 광화문은 전체적으로 2010년에 현재의 형태로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들어가면 네. 경복궁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안으로 들어가면 예, 문 안으로 경복궁에 이제 왕이 집무하는 곳까지 쭉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지금은 그 뒤에 산 중턱에 청와대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광화문을 딱 들어가면 제가 어릴 때는 항상 조선 총독부 건물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허물었죠. 폭파하게 네. 되죠. 해체하기 전에. 이거를 유적으로 남겨둘 것이냐 일제 잔재를 없애는 게 맞느냐. 그런데 이게 저는 공중 촬영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왜? 이게 한자로 맞아. 한자로 위에서 날일 찍으면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청이 본 그 일본이라고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 일을 그냥 날려버렸고요. 조선총독부 본은 남아 있지만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서울시청도 완전히 건물이 리노베이션 돼서 이제 투명 유리로 된 네, 현대식 건물로 약간은 이 바뀌었죠. 미래적인 건물이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래요. 그 당시에는 여기가 이 정부 종합청사였던 거예요. 네. 광화문이. 네. 왜냐하면 뭐 왕이 있는 이 핵심이니까.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 뿐이죠. 한 건물이 그런데 아니라. 제가 어릴 때를 광화문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 생각을 해보면 남중 남고를 다닌 이 사춘기 청소년들 네. 또 여중 여고를 다닌 사춘기 청소년들은 그래도
서로 이성에게 끌리게 마련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교복 입던 시절에 이 학생들의 운신의 폭이 적어요. 공학에 다녀도 끌려요. 그러면 어디를 합반여도 끌려요. 어디를 열심히 다니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아하.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뭐 학생 자치회도 있고 가을에 예술제가 학교마다도 맞아요. 열리지만 교회 예술제가 지금 축제라고 많이 80년대는 하는. 최고예요. 뭐 연극도 하고 시화전도 하고 장기자랑으로 뭐 클래식 악기 연주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이 최고예요. 방송제도 하고 방송제가 최고죠. 그런데 제가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보면 광화문 안에 오래된 교회가 많아요. 가사에도 많이 나오죠. 교단별로. 네, 노래 세문안길 있잖아요. 세문안길. 세문안 교회가 세문안교회가 네. 우리나라 유명한. 개신교 중에 제일 오래된 연세대랑 같이 만들어진 그리고 또 이 정동제일 감리교회가 있어요. 네. 아, 정동길에. 정말 예쁜 네. 교회죠. 그리고 명동으로 쭉 가면 이제 영락교회 큰 게 있고 저는 서울역에 있는 남대문교회. 그 제가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교회 오빠. 권력자. 근데 불구 그 얘기로 넘어가나요? 근데 저희 동기 중에 광화문 한복판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세문안교회인데 네. 그 고등부 부회장을 그때 여학생이 했는데 네. 끌리는 거야. 회팅도 하나요? 교회 친구들끼리? 오늘 아니, 쭉 예- 들으니까 우리 예술제를 평론가님 준비하는 거지. 예술제를. 자꾸 그 시사 TMI 쪽으로 넘어가.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아, 추억이 많아요. 근데 약간 우리 그 슬프다. 청취자들이 또 최영일 평론가 말 네. 믿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5506님도 저도 엄마 등에 엎혀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는 그래요? 믿어요. 전체 라고. 타셨네 이분. 9952님도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택시하는 홍창표 기사입니다. 제가 62년생인데 할아버지랑 서울에서 전차를 탄 기억이 이때는 납니다. 충분히 타셨고 62년생이면 한 네. 4-5살 때 정도 기억은 거의 잘 나실 수 노다지 있죠. 타셨겠네요. 김남식님은 제 마음을 읽었나요? 아니 왜요? 뱃속에서 아빠 목소리 들렸다 그러시죠? 라고. 아, 이런 정도 반응까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광화문의 조금 그 옛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 지금 내봤는데 사실 이 뒤로 언젠가부터는 항상 우리가 이 시사적인 어떤 네, 문제 맞아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오프라인이 현장이 광화문이었어요. 그렇죠. 직전 민주주의의 현장이었는데 옛날 그리스로 치자면 이 아크로폴리스이자 그렇죠. 아고라인 곳. 그렇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느 쪽에서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지는 여론이 어떻게 반분되는구나 알 수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시청 앞이 불바다가 된다거나 아니면 깃발에 물결이 용솟음 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고 국론이 확 화합되는 그런 시기에도 응원도 그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억들을 그렇지. 떠올려 보면 광화문이나 그 시청 앞에 광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플라자가 갖는 의미가 참 남다르다는 생각이 최경 들어요. 평론가님 아, 네. 지금 박인미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응원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 사실 우리가 광화문 특히 지금 젊은 네네네. 세대들이 광화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억은 아직까지는 붉은 악마로 쫙 덮여있던 2002년 네. 네, 지금 노래가 나오고 한일 있습니다만 월드컵. 이 모습인데 네. 최 평론가님 보시기에 요 전에는 가장 인상적인 아니, 그 전에는 제가 8호 학번이니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가 1987이에요. 제가 아이고. 오늘 약간 깜짝 놀란 게 이 택시를 타고 상암동에서 이 목동까지 오는데 제가 탄 택시의 번호가 1987이었어요. 오늘 조금 그래서 야 1987 택시 번호가 있네. 그러고 묘하다 그러고 왔는데 오늘 주제가 광화문인데 네. 영화 1987도 있지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는 넥타이 부대와 함께 네. 그때 이제 이 호헌이라는 말을 호헌철폐 독재 타도 구호를 해서 호헌철 직선제로 독재, 타도. 지금 헌법으로 바뀐 거죠 그때. 네. 영화에도 나오죠. 예, 그리고 전 이제 군입대했고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2002년 월드컵 때는 야 이제 우리가 정치가 아니라 스포츠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까지 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국민 에너지가 뭉치는구나.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세대론 한번 나왔지만 이때 P세대라고 우리를 네. 부르게 된 거예요. 네네 기억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네. 됐다. 포텐셜이 터져 나왔다. 근데 그 이후로 또다시 정치 시대로 돌아가요. 그 2002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일이 또 있었죠. 2003년에 이 미군 장갑차에 미선희 효순이의 네.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납니다. 이때 이 소파라든가 아니 이게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법으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분노한 국민들이 이때가 촛불 문화제의 시초. 근데 이때는 이렇게 87년식의 시위가 아니라 촛불 들고 3, 4, 5 청소년 미선 효순이 나이대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부모, 가족들이 아이들 손잡고 나와서 촛불 문화제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008년 광우병, 자, 여기까지 2016년 탄핵까지 우리 그렇게 송 되죠. 평론가께서 월드컵 이후에 효순이 미선이 이제 지금의 이 촛불이라는 시위에 네, 동원되는 네, 시작이 촛불이라는 이 씨앗이 되었던 그 시위 집회기 그 뒤까지 광우병 집회기까지 슬쩍 하셨는데 요즘부터는 이제 3부로 넘어가서 네. 우리 짚어봐야 될 점들이 있으니까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아까 오면서 탄 택시 번호가 또 마침 1987이었다고요? 깜짝 3일 그러고 한글이 생각이 안 나요. 3일 뭐 하필 또 3일 줄 알았다 319 1987이죠? 3일 고에 뭐 1987. 추미애 장관이 그런 말했죠. 네. 소설 쓰시네.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좀 믿겠습니다. 어쨌든. 앱에서 찾아볼게요. 아니 그러지 네. 마시고. 자 지금 규현의 또 노래죠. 광화문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요 3부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 나누죠. 은행잎 물들 때 그제야 고개를 들었었나 봐 눈이 부시게 반짝이던 우리 둘은 이미 남이 되었잖아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기사특공대 10월 13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작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랫말 속에 담기는 역사와 시대상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역사인가요? 시사특공대 앞서 이문세 광화문 연가도 들었고요. 그리고 오필슨 코리아 들으면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추억도 슬쩍 꺼내봤고 마지막으로 규현의 노래 광화문에서도 들었습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지금 네.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오늘 마침 또 이 그 1987년 즈음에 많이 있었던 민주화, 항쟁, 투쟁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 오늘 택시 번호가 타고 온 택시 네네네. 번호가 1987이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앱을 쉬던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 저한테 이 앱을 보여줬는데 그 네. 택시 운행 기록과 요금 그렇죠. 번호가 나와 있는데 3141987 기사님 제보 바랍니다. 정말 찍혀 있습니다. 네, 그냥 믿어줘요,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 의상도 에스테메르도 헥터르 막 이런 데스파시토. 네 여기까지 하도록. 안 추워요? 잠퍼를 입고 왔는데 벗었어요. 해골티네요. 해골티.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 한일 월드컵 이야기는 참 신나게 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이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네, 아주 네. 어린 우리 소녀 둘이죠. 미선이 효순이 이 추모하는 시위에서 촛불이라는 어떤 우리 시위를 지금은 상징하게 된 네, 맞아요. 처음 나왔던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뒤가 좀 이제 다 전국적으로 모였던 게 이 광우병 집회예요. 그렇죠. 네. 2008년입니다. 2008년. 이 MB 정부 초반이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광우병 사태 때문에 상당히 좀 지지율도 하락하고 초반에 위기 국면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 또 이 촛불 바다가 광화문에 펼쳐졌던 건 2014년인데 안타까운 사회적 참사죠. 세월호 사건.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라. 이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정부와 청와대가 특히 세월호 참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그리고 문제는 유가족분들의 울분이 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그해 전 여름에 기억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을 했어요. 네네네. 그때 이 아마 예민 아빠 김용호 씨가 교황의 차가 퍼레이드 하는데 아마 그 퍼레이드 과정에 차를 세우고 만나서 위로를 해주는 네. 장면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또 감동을 줍니다. 그 이제 이러한 그 광화문에서의 역사 현장에 참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규명하라 촛불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불과 2년 후 2016년 가을에서 겨울 내내 이때 백남기 농민의 노제에서부터 네. 2016년 촛불 시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저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네. 3월까지 쭉 이 한겨울 내내 이어졌어요. 매주 제가 보는데
매주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 박 대통령이 책임져라. 처음에는 하야하라. 네. 근데 하야를 거부했죠. 네. 그러니까 탄핵하라. 그거가 바뀌면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이 이제 이루어졌던 겨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니까 그러니까 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 그리고 그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 한 번씩 큰 이 네. 광화문이라는 이 무대에서 광장에서 맞아요. 있었고 결국은 네. 탄핵까지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아, 아주 맞아요. 격렬하게 맞아요. 이루어졌어요. 격렬했어요. 저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시위의 열기 이런 것들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장 취재 기자들은 다 안전모를 쓰고 나가야 그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팔에는 다 프레스 완장을 차고요. 특히 외신 기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 장비를 갖추고 나와서 시위 현장을 취재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시절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이면 네. 박연미 기자도 비교적 한 3, 4년 차 되게 젊은 한참 취재하던 네, 주니어 신문 기자였죠. 정말 그때는. 현장 소개를 네, 네. 그런데 그때 기억하네요. 당시에는 그 찬반이 많이 나뉘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아져요. 전통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한미 FTA에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향후의 경제 상황을 보아하니 우리는 자유무역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한미 FTA 개정이잖아요. 맞아요. 그건 역설적으로 그게 한국에 되게 이득이 되는 계약이었다는 방증이에요. 돌아보니 네. 그때 했던 게 네, 아주 용감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 두 가지의 사건 하나는 이라크의 파병을 결정합니다. 아, 지금도 중동에 우리 군이 나가 있죠. 네. 네네네.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 FTA 추진.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완성이 되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은 마치 이제 굉장히 진보 중심 정책을 펼 것 같았지만 결국은 우측으로 간 거 아니냐. 이게 신자유주의 쪽으로 간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김대중 정부도 똑같았어요. 네. 이 김대중 이 민주화 운동하던 야당 의원 시절에는요. 야당 지도자 시절에는 우리 대학생 때 대중경제론이라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라는 김대중 선생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 근데 대중경제론은 집권 시기엔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왜냐면 IMF 때문에 맞아요. 외자 유치해야 되고 일단 살려야 돼 경제를. 책 쓸 때와 집권할 때 상황이 예, 완전 달랐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민주화냐 경제 활성화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건 예상했던 이제 재난이 아닌 거니까 네. 돌발적인 변수니까 경제 일단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딜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방향은 같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권마다 정부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경우는 없고 외부의 환경 변수의 작용이 크더라. 돌아보니 또 지금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 또 그러네요. 처음에 집권하기 전에 가졌던 이상들이 어떻게 그 한 명의 그 이제 위정자 네.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위정자로서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그럼요. 크니까 외부에서 지금 뭐. 터져 나오는 뭐 힘들이 너무 강합니다. 뭐 올해만 해도 사실 원래 정부가 또는 집권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런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맞아요. 뭐 택도 없는 그런 수치를 그럼 딱 정확히 수치로 나오니까 그런 숫자들은 우리가 보면서 참 어렵다 이상과 현실이 네. 일치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다시 또 광화문에 또 얽힌 우리 역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사특공대 네, BTS와 함께하는 이제 이게 시사특공 로고를 또 BTS 보이 러브를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마음으로 함께하는 건 내 함께하는 마음이니까. 거 얼마든지 네. 응원합니다. 자, 앞서 이제 쭉쭉쭉쭉 우리 최영일 평론가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좀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또 뭐 이 박연미 기자가 직접 그때 한참 현장에서 뛰어다닐 네. 현역 일대예요. 취재했던 기자여서 광우병 촛불 집회 때도 가보셨어요? 그렇죠. 그때도 시청 앞에서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어요. 그때도 한참 MBC의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네.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그 주저앉는 소 영상 이런 것들을 되게 보도하면서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저런 걸 먹는다니 부터 시작해서
수출하는 제품 좀 다르다더라 라든지 아니면 무슨 공정을 거치지 않는다더라 뼈 조각이 들어있으면 위험하다더라 등등의 그러니까 정부가 정보를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뒷소문이나 루머가 떠돌기 시작하면서 공포감이 더 증폭되고 국민들 여론을 묻지 않고 그 정책을 결정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반분되는 사건 또 여기에 한마디씩 보탰던 연예인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되면서 차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또 그 프로 지금 말씀하신 그 MBC의 네.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최승호 PD가 네. 또 MBC 사장을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참 돌고 돌아서 참 이 인생이라는 게 세용지마 역사라는 것도 그렇고요. 회사를 우월동주. 나가서 뭐 거의 독립 프로덕션처럼 예, 하다가 이게 이제 한 12년 전인데 지금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미국 소고기를 수입해서 먹고 있었는데 네. 사실 뭐 그렇게 큰 그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굉장히 깐깐하게 검역을 해서 들여오기는 하고요. 그 원령 몇 개월 이하의 맞아요. 소만 너무 늙은 소 안 되고 뭐 병치레한 소 안 되고 막 이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뼈 조각이 발견되면 전량 반품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검역을 까다롭게 하기도 하고 선택권이 많아요. 사실 국내에서는 뭐 일본산 와규, 호주 뭐 고기, 호주 것도 많이 뭐 먹죠. 미국 고기 그리고 한우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엄격한 편이에요. 민감해요. 네,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네네. 그것도 문제죠. WTO에서 이게 재심까지 가서 뒤집어서 승소한 사례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산 이 방사능 위험이 있는 해산물 우리 못 받는다. 또 이제 이 소고기 광우병 위험 있는 거 절대 안 된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이 정치권에서 보면 요즘 좀 흥미로운 대목이 네. 보수 정당이 흔히 개파가 친이계와 친박계로 대별됐잖아요. 네. 친박계가 지금 많이 괴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그 중심 못 잡고 혼란스럽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지만 요즘 친이계가 역공을 하는 게 다시 2008년에 왜 그랬냐? 광우병 지금 다 우리 국민 잘 먹고 건강하지 않냐? 미국산 수입 소고기. 그다음에 올해 워낙 긴 장마가 계속 이어지니까 네네. 그거 봐라 4대강 덕분에 지금 피해가 이 정도인 것이다 하면서 MB 정부 때 비판받았던 굵직한 정책이 많아요. 크게 그 두 가지가 예,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그때 이거 봐라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은 잘한 거 아니냐라고 역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지수인데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또 부활하기 위한 좀 일러요. 용트림이 있어. 그 역사나 어떤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당대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세대들이 관뚜껑 닫은 다음에 최소한 한 3, 40년 이상 그렇죠. 지나야겠네요. 관뚜껑 닫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평가할 일이지 자서전이나 나의 흉상을 살아있을 때 만드는 건 그거는 조금 약간 손발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두 분께서 이런 얘기도 이런 관점에서 말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사실 그 뒤로도 미국 소고기를 쭉 먹었고 지금도 뭐 저도 뭐 엄청 많이 먹었어요. 또 지금 이제 광우병 걱정하면서 미국 소고기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그 소고기 자체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컸지만 또 그 네네. 프로그램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 그 불통이라는 이 네, 어떤 맞아요. 정부의 맞아요. 이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 맞아요. 변화하는 네.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역사가 돌고 도니까 당시에 집권 여당이던 분들이 지금은 야당이 돼서 그때 불통의 상징이 명박산성이라는 거였죠. 네네네. 국민들이 청와대에 가서 자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랬더니 컨테이너 박스로 광화문을 막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19 방역을 근거로 해서 또 이제 경찰들이 광화문을 삥 둘러쳤더니 이번엔 또 재인산성이다. 네. 뭐 이라고 이제 지금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 등 야권에서 이제 그 명박산성에 대한 또 반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런데 저는 흥미로운 게 이 광화문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네. 이 보수 집회의 또 본진이 됐어요. 그러게요. 대한문 앞에서 계속 올해 보수 집회를 했던 좀 강성 보수 이제 일부 집단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부터 최근 일이죠. 광화문은 보수 집회. 그럼 그때는 이제 그 진보 집회는 어디로 갔냐면 서초동 검찰청 앞으로 갔어요. 그러다 서초동이 또 쪼개져서 여의도 국회 앞으로도 가고 그래서 탈광화문을 진보들이 했고 보수들이 광화문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아예 8.15
13 개천절 그리고 19 한글날 모두 다 이런데 한글날 세종대왕상을 볼 수 없는 것은 많은 가족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네. 전 광화문엔 동상의 역사가 중요하죠. 아 동상. 네. 세종대왕과 충무공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60년대 만들어졌고 네. 세종대왕상이 그 뒤에 2009년에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충무공 동상은 옮길 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광화문은 왕의 거리인데 네. 장군이 무인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그럼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순신 동상이. 국방법이 있습니까? 충무로에 가죠. 아, 이름이 충무로잖아요. 충무공이니까. 충무공로. 그 거기가 을지문덕 생가예요, 상은. 생가. 생가가 있어요. 네, 을지문덕상은 을지로 네. 있어야 되는 거고요. 퇴계로에는 퇴계대계 이황 선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이 광화문에 있는 게 맞고 그럼 이게 지금 네. 모두 다 뭘 상징하냐면 화폐에 나오는 위인들이에요. 듣고 보니 또 그렇게 이어지네요. 네네. 네, 이게 역사적 배경이 좀 있죠. 그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광화문 한복판을 지키게 된 건 우리가 이른바 김신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68년 121 사태. 그때 당시에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했던 뭐 그때 당시 표현으로는 공비. 북한의 무장공비 사건 그 이후로 무신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호국 보훈을 위한 상징으로서 세운다 해서 이순신 장군 동상이 광화문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고요. 북악 스카이웨이도 그때 생겼거든요. 그리고 뭐 이건 여러 사람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만 국회 앞에 보면 지하차도를 한 번 더 지나서 굳이 가게 돼 있어요. 여의도에서 여의도역에서 갈 때 지하차도를 불어 한 번 더 그렇죠,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죠. 이게 직진거리로 탱크가 지나갈 경우에는 단거리가 되기 때문에 네. 불어 터널을 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해서 전방엔 많죠.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로 네. 무너뜨리게 맞아요. 해놓은 그렇죠. 위에 뭐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왜 콘크리트 서울대학교 안에도 방공호가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시절이었으니까 무신 정권의 시절이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음. 문제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고증을 해보니 장군의 극할이 일본도이더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복식이 그때 당시 복식이 그런 아니다 논란이 아니라고 있었어요. 하더라 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서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동상으로도 지금 박인미 기자와 최영일 평론가 지적해 준 대로 광화문 또 네네. 우리 이 정부의 역사를 또 이렇게 되짚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저는 광화문은 소소한 역사가 중요한 게 저는 소소한 오늘 역사. 광화문 관련 노래를 딱 떠올리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서태지 씨의 노래로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나온 곡인데 소격동. 아 소격동. 근데 전 솔로로 아이유 나왔죠. 씨의 노래가 네. 더 네, 좋은데 어쨌든 이 소격동이 기무사령부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 노래를 보면 이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청년이 거기 기무사령부에 가서 어떤 고초를 겪었을까? 마치 이제 이 우리 그 박종철 열사 네. 대공분실처럼 지금 남영동이 폐쇄됐죠. 근데 이제 소격동에도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국군 병원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거긴 문화의 거리가 돼서 뭐 서촌, 효자동 네. 옆쪽으로 거기 참 북촌, 좋아요. 네. 삼청동교 북촌 거기가 이제 정독 도서관 길.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예. 앞에. 네. 그 예쁜 곳하고 또 하나는 세종문화관 바로 옆길에는 지금 이제 상호를 그냥 얘기 드리면 네. 봄, 여름, 어. 가을, 겨울 요 네 계절의 이름을 붙인 조그만 카페들이 흩어져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블이 한 2개 되려나? 정말 작네요. 네, 근데 밤에 들어가서 맥주 한 잔 마시려면 이게 저보다 더 선배뻘의 바바리 입은 아저씨들이 거기 통기타를 막 이제 직접 혹시 치면서 거기 창문 없는 거 아니에요? 창문 있어요. 창문 다행이에요. 창문 있어. 있으니 네. 얼마나 바꿀 소리 안 다행이에요. 들려. 네. 그냥 막 치면서 무슨 이 남미 노래도 부르고 볼라레 이런 노래도 부르고 네, 그런 것도 부르고 오늘 해도 집시 오늘 킹스, 느낌이네요, 집시 오늘. 킹스 네. 또 뭐 김광석 노래도 부르고 또 운치 있는 곳인데 꼭 보면 한 계절을 못 찾아. 네 봄, 개네요. 가을, 겨울 찾는 여름은 어디 있지? 어. 여름, 가을, 겨울은 봄 어디 있더라? 맨날 헷갈리는 미로 우리 같은 곳입니다. 박인미 지금 네. 너무 실감나게 말씀해 주셔서 박인미 기자는 지금 말씀하신 데가 뭐 북촌도 나오고 서촌도 네. 나오고 했는데 광화문 근처에 뭐 이건 박연미 플레이스다. 네. 나만의 장소다 이런 데 있나요? 아 제가 너무 특정돼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드릴 건데 음. 저는 진짜 그 강북 일대를 그냥 걸어서 다녀요. 걸어서 웬만 뭐 한 그 4km 정도는 넓지는 않아요. 뭐 예, 시원하게 예. 걷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시경 앞에 있는 홍어집
남대문의 갈치집, 아 거긴 뭐 무교동의 낙지집, 주로 먹는구나. 그리고 저쪽에 와. 그 삼계탕집 네. 먹으면 바로 힘이 있죠, 나는. 있죠. 그리고 그 세종문화회관 뒤로 가면 옛날식 호프집들이 많아요. 많아요. 백림 뭐 이런 통닭주고 백림이 뭔지 알죠? 베를린 네. 뭐 이런 데나 거기서 조금 더 뒤로 들어가면 예전에 그 요정이라긴 뭐하고 그냥 이렇게 방석에 앉아서 밥 먹는 데 있잖아요. 한정식 한옥집 같은. 한정식집. 여전히 이제 관료들은 그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좋아하는 밥집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오래된. 네. 몇 개는 겹치기도 하는데 네. 그쪽 지금 아까 북촌 서촌 얘기했지만 이 광화문이 아까 뭐 그 최영일 평론가보다 네. 더 윗 연배의 바바리 네네네. 옷 입은 그 뭐 아저씨들이 드나든 공간이기도 통기타 하지만 세대. 지금 20대들도 이 광화문 인근 서촌 네. 북촌 엄청 다녀요. 유니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멀티플하고 유니크하고 그렇다고 생각들을 해서 그 뒤에 보면 통인시장 인근에 아직도 예전에 그 파란색 조그만 타일로 막 붙여놓은 예, 그런 예, 벽 예, 이런 예, 데서 예. 사진 찍고 70년대 벽. 거기를 개발을 못해서 둔 건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러니까 오긴동 네. 오긴동 골목인데 거기를 가면 아직도 전자오락실이 최근에 새로운 사장님이 있어요. 다시 개비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목욕탕도 저 갔다 온 있고. 지 얼마 안 돼. 오긴동. 그리고 정말? 그 서촌 빌라도 있어요. 빌라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거기 안에를 현대식으로 고쳐서 뭐 이런 말 자체가 구식입니다만 뭐 패션 에디터 이런 분들이 그 빌라에 많이 살아요. 근데 그 네. 요즘 젊은이들이 그 이 벚꽃풍 네. 레트로를 좋아하는 게 아주 또렷한 게 그런데 가서 주로 이제 을지로의 그 이 인쇄골목. 종이 네. 인쇄골목 또는 성수동 아. 철공소 네. 물레동도 철공소 이런 데가 문화거리로 막 탈바꿈 되는데 그냥 철골이나 음. 시멘트 있는 그대로 놔두고 네. 와인바나 카페를 만들고 간판을 안 붙이더라고요. 그냥 이제 알아서 인스타를 맞아요. 보고 찾아갔는데 그걸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게 뭔가 좀 뿌듯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살아왔던 게 그냥 헛된 게 아니구나. 그게 문화로 부활하는구나. 옛날에 2차로 갈 땐 싫었는데 뭐라고요? 을지로 먹태거리 이런 옛날에 데는 아니면 이렇게 힙해지기 전에 이렇게 힙해지기 전에 아니면 그 을지로일 때 그 영원히 안 씹어지는 돼지갈비 이런 거 있거든요. 거의 껌에 턱 맞먹는 나가는. 껌, 미국 껌에 맞먹는 돼지고기 껌. 선배들이 그런 데서 사줄 때 옆에서 그 되게 유명한 비싼 곱창집 냄새가 네. 건너오면 밥 나가는. 나도 성공해서 저거 먹으러 갈 거야 이랬었는데 이걸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즐긴다니 참 참 재밌어요. 고마운 네. 일이죠. 이 광화문 인근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성수동도 얘기했지만 네. 이렇게 우리 현대사의 역사잖아요. 그럼요. 70년대 그럼요. 이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이 또 지금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이 젊은 세대들은 그걸 또 패션으로 소비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까 최영일 평론가도 따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지 않고 원래 그 장소 일했던 공간이 네네네. 노동의 공간이었던 네. 그 장소 자체의 흥취를 느낀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보통 하우스 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맞아요, EDM, 맞아요, EDM 맞아요. 하는데 네. 그게 정식이 아니라 미국에서 하우스 뮤직이라고 부르는데 하우스라는 게 바로 이런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원래 그 디트로이트나 시카고 이런데 큰 물류 창고에서 그냥 젊은이 돈이 없으니까 때로 모여놓고 음악 크게 틀어놨던 게 하우스 이런 음악들을- 댄스. 하우스 댄스 네. 그거예요 사실은. 그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 프레스 그렇죠, 공장에서 그렇죠. 이 클럽처럼 맞아요, 그냥 맞아요. 콘서트하고. 그리고 참 문화라는 게 이게 그런 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모양은 되게 닮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인쇄 공장이라든지 맞아요. 물류 창고에서 이렇게 파티를 즐기는 거죠. 젊은 그렇죠. 친구들이. 그게 지역별로 다 남아 있고 광화문은 중심가는 계속 변하는 것 같은데 구석구석 그 실필주 같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그런 흔적들이 있고요. 물레동도 마찬가지예요. 물레동도 판형, 금형 이런 거 하는 맞아요. 공장에 새로운 뭐 맥주집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판형 공장 바로 옆에 아주 힙한 별스타그램에 많이 나오는 그런 호프집이 들어서고 그게 문화가 멀티플, but 유니크. 네,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분 하신 말씀 듣고 9367님 아파트에서만 쭉 살았던 요즘 애들이 그런 데를 보고 신기해하는 거죠. 맞아요, 동시에 맞아요. 어른들도 향수를 느끼고 이희선님은 낮술 땡겨요라고 했는데 이 정도 얘기 듣고 낮술이 땡기면 그냥 낮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드시면서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시사특공대는 거들 뿐. 거들 뿐인 거죠.
4804님 두 분 다 영업사원을 하신 듯 너무 자세히 아시는군요. 아마도 우리가? 네. 이런 그 관찰이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이런 습관 때문에 두 분이 지금의 직업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원인과 있어요. 결과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태도가. 전 뭐 지금 그런 다단계를 말인 했으면 다이아몬드 등급이죠. 그래서 네. 광화문 일대의 호텔 바의 변천사를 어떻게 내가 다 알고 있지?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뭐 프라자, 웨스틴 조선 호텔의 바가 어땠었는지를 내가 기억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두 분과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어떻게 그 앞으로도 어떤 네. 이런 정치적인 현장이나 또는 민주화의 아까 직전문 민주주의 얘기했는데 네. 광장의 민주주의 이런 성지로 광화문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변할까요? 남아 있으리라 보고요. 네. 저는 제가 광장의 시대는 갔다. 이제 음. 미래는 살롱의 시대다 해서 살롱. 책을 쓰고 있다가 그 책을 탈고를 못했어요. 왜죠? 왜 지금도 광장의 시대야. 보니까 살롱은 아직 무슨- 이르다 이 책은. 예, 살롱 문화는 우리나라에 아직 안 왔고요. 광장 문화예요 아직도. 일단 근데 좀 박예민 네. 기자. 킵할까 봐요. 그건 키핑. 좀 킵. 했다가 킵. 그래요. 아니 어쩌면 폐기할지도 몰라. 원고를 폐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만은 보수든 진보든 이 장외 집회는 좀 삼가해 주시길 방역 당부드립니다. 또 중요합니다. 네. 자, 박예민 기자님 오늘 끝곡 하나 골라주시죠. 네, 스위스로 괜찮아 떠나. 오, 어디로 떠나요? 왜 이 얘기를 골라온 거예요? 이 노래를? 광장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넥스트의 도시인하고 광장의 고독, 사랑. 광화문은 또 사랑과 이별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골라왔거든요. 스위스로의 괜찮아 떠나. 이게 비러스윗 라이프처럼 달콤한 슬픔이란 뭘까? 이게 광장의 고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도회적인 느낌이네요. 김희정 느낌. 또 한 가지는 한효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No. 배우인데 한효주 씨가 부른 영화 해화의 OST 아, 사랑 거짓말이 둘 중에 골랐는데 작가님의 원픽은 스위스로입니다. 예. 자, 스위스로 달달한 목소리 들으면서요. 마치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기 차트 공대 퀴즈왕 뽑으러 다시 옵니다. 잠시만요.